자, 다음에는 관리 및 법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위험에 대한 그 대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제 그 위험에 관련된 자산, 위협, 그다음 위험, 취약점, 이 그 용어를 일단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위험, 그다음에 정량적 이런 부분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것이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정보. 그래서 이제 이 정보는 우리가 기업에서 지켜야 될 그런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 근데 이런 그 정보가 때로는 어떤 이제 그 가로채기, 그다음에 가로막기, 그다음에 위조, 변조. 이런 것이 일단 발생할 수 있어요. 정보에 대해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위협이라고 합니다. 위협. 이런 걸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위협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위협이 이 정보에 대해서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이 공격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암호 조치가 미흡하다. 암호 조치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암호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좀 최신 버전을 좀 써야 되는데 조금 한참 지난 걸로 뭐 썼다든지 또는 암호 조치를 안 해서 뭐 각종 뭐 스니핑 공격 같은 게 가능하다 했을 때는 이 암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걸 우리가 약점인 취약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위협은 뭐를? 위협은 이런 취약점을 파고 들어온 거죠.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기밀성의 어떤 침해가 가능해요. 기밀성 침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은 이러이런 어떤 가능성, 결과, 이런 표현, 이러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위험 요인에서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러이런 것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 결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해요. 이거 혼돈하기 상당히 쉬워요. 특히 뭐 위협이나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위협, 취약점, 위험, 뭐 자산은 좀 덜 하더라도 이런 것이 이제 그 용어 구분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도 위험을 일단 와보시면 위험에 대한 대책입니다. 위험의 시용, acceptance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일단 받아들이고요. 잠재적 어떤 손실 비용을 그것을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 감수하는 거 우리가 위험의 시용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우리가 자녀 위험 같은 경우는 이 위험을 완전히 씨를 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그냥 가겠다. 그런 것이 어떤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의 시용 전략도 하나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험의 감소, 리덕션 또는 미티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같은 걸 일단 채택해서 구현하는 거. 즉, 그 통제를 수행해서요, 감소시킵니다. 통제를 수행해서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감소시키는 그런 전략이 우리가 뭐다? 위험의 리덕션, 미티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어보이던스요. 그래서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얘가 자산 매각이나 설계 변경, 자산 매각,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이런 거 등등이 어쩌면 위험의 회피 전략입니다. 위험이 전가는 리스크 트랜지션 또는 트랜스퍼인데, 이거는 보험이나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그 비용을 제3자에게 이것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약간은 이제 그 다른 쪽에 전가시키는, 전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의 분석에 관련돼서 정량적, 그 다음에 정성적, 이런 분석 방법이 있는데,
자, 정량적인 것은 다분히 객관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성적인 건 주관적이에요. 자, 그래서 정량적은 객관적 평가가 그 평가 기준이 일단 적용되고요. 그래서 대표는 화폐 같은 화폐로 이것이 표현됩니다. 이때 금전적 어떤 가치, 백분율, 이런 확률 같은 걸 일단 표현해서 이해하기 쉽다. 근데 단점은요, 이 정량적 분석은 계산이 복잡해서 분석하는데, 특히 분석하는데 이것이 시간, 노력, 비용이 일단 많이 든다. 우리가 이제 그 자동화 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위험 요인별로 딱딱 거기 입력을 해야 그 결과값이 빨리빨리 나온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계산이 빠른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작업의 어려움으로 자동화 도구 같은 게 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해서 그 도구를 사용할 시 이 신뢰도가 벤더에 의존한다. 신뢰도가 어떤 그 회사의 것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정성적이거는 비용 이익을 일단 평가할 필요가 없다. 다분히 약간 주관적으로 딱딱 이렇게 조금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분히 뭐다? 주관적입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그 화폐 가치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걸 통해서 성능 관리를 추적할 수 없다. 위험이 성능을, 어떤 수치로 딱딱 뭔가 떨어져 갖고 그냥 하기에는 좀 다분히,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정성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럼 정보보호 그 대책 수립에 의해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위험의 그 전가는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3자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전이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네요. 감소는 위험을 줄이는 그 대책을 채택해서 구현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통제를 통해서 이제 줄여가는 겁니다. 위험의 회피는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산 배격이나 설계 변경. 그것이 위험의 회피 전략이고요. 수용은 식별하는 위험을 일단 받아들이고 비용을 감수하겠다.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위험의 수용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험에 관련된 그 관리 및 법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BCP DRP인데 2차 사이트의 종류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BCP DRP가 먼저 한번 간단히 적어볼까요? BCP는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업 활동, 프로세스 중단을 대비합니다. 활동, 사업 활동,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 중단에 대비하는 거. 자, 그에 반해서 DRP가 있는데 DRP는 디제스터 리커버리 플래닝입니다. 이는 핵심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야. 범위가 핵심 정보 시스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BCP, DRP. 하나는 기업 전체적인 사업, 프로세스 이런 것을 일단 계속 해가고자 하는 그 관점이고, 그 다음에 핵심 정보 시스템. 약간 범위가 이제 뭐 전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핵심 정보 시스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DRP예요. 범위가 좀 더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9.12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쌍둥이 건물이 그 이제 테러에 의해서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붕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기업의 그 본사가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어떤 활동이 중단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한두 개 회사가 이 백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기업의 어떤 활동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BCP, DRP, 그 보안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런 회사가 모건 스탠리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활동이, 저런 회사에 내가 돈을 맡겨야겠다. 뭐 이런 어떤 부각이 좀 상당히 된 거죠. 그래서 9.11 테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1차 사이트, 2차 사이트라는 게 나와요. 1차, 2차. 어찌 보면 백업 사이트죠. 백업 사이트가 일단 그 구축이 되는데, 자, 이 백업 사이트는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콜드 사이트, 웜 사이트, 핫 사이트, 미러 사이트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교를 하면 이제 사랑의 강도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이 미러 사이트는요, 연인 관계가 거의 미러 단계야. 둘이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는 거. 항상 손잡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잘 때도 같이 계속 있는 거. 그에 반해 콜드 사이트는 냉랭해요. 거의 뭐 이것은 조금 있으면 바로 이혼하고 뭐 이 정도의 단계까지 온 거예요. 자, 그 중간에는 핫 사이트. 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여기도 이제 그 뜨거운 관계죠. 핫. 그 다음에 웜이에요. 웜. 이보다는 약해요. 조금. 그 다음에 콜드보다는 조금 그래도 강해요. 웜. 그 다음에 이제 콜드. 그래서 강약이 미러, 핫, 웜, 콜드예요. 구축의 난이도는 보면 구축의 난이도 로우, 하이예요. 난이도는 어느 쪽? 이쪽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그 백업 체계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구축 난이도가 위로 가고, 비용은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뭐다? 로우, 하이죠. 로우, 하이. 그 다음에 재복구 시간이야. 자, 이것이 중요해요. 얘는 반대죠. 이런 복구하는데 시간은 이쪽은 뭐다? 시간이 거의 로우예요. 이쪽은 뭐 바로바로 복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반대예요. 이거는 복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이제 비용은 조금 들어왔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복구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자, 일단 상대적 개념 일단 잘 파악이 되셨죠? 자, 이걸 통해서 거기에 이제 그 표로 되어 있는 거 보죠. 네, 순서가 미러, 핫, 웜, 콜드. 자, 사랑의 강도다. 자, 미러 사이트는 자, 액티브 상태로 둘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야. 자, 그에 반해 핫 사이트는요, 액티브 스탠바이야. 액티브 스탠바이. 하나가 스탠바이 상태로 일단 있다는 거죠. 스탠바이. 그래서 주센터 제시 원격 그 시스템 운영 액티브 상태로 이것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제공의 그 데이터는 동기적 또는 비동기적 이 방식의 실시간 미러링을 통해서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웜 미러 사이트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핫 사이트는 상당히 그 빨리빨리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웜 사이트는요, 자, 중요성이 높은 이 정보 기술자만 부분적으로 이것을 재복구센터에 이것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이제 그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를 일단 복구 2차 사이트를 이용해서 일단 업무를 개시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근데 콜드 사이트는요, 이 장소동의 그 최소한만을 일단 확보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장소도 확보 안 하면 이건 어떻게 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장소가 없으면은 그 장소를 찾는데 장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장소만이라도 일단 확보했다는 것은 뭔가 2차 사이트로 대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정보를 일단 이것은 실시간 데이터는 아닙니다. 정보 자원을 일단 조달해서 이들 복구를 개시한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복구하는데 뭐 즉시, 그 다음에 수시간 이내, 그 다음에 그 수일, 수주, 그 다음에 수개월. 그리고 나머지 옆에 있는 거는 뭐 장단점은 비용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거였던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에 설명하는 재복구 시스템의 복구 방식은 뭐냐? 자, 재복구 센터의 주센터 동일한 수준의 그 시스템은 대기 상태. 이 대기 상태라는 건 스탠바이라는 거예요.
이 그 상태로 두어서 동기적, 비동기적으로 일단 방식으로 실시간 복제를 통해서 최신 상태를 유지하겠다. 아까 지문에 동일하게 나왔네요. 이건 뭐다? 핫사이트야. 핫사이트. 자,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은 인증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제도를 딱 봐봐야 되는데 TCSec, 그 다음에 ITSec, 그 다음에 CC 이런 게 나오는데 자, 큰 틀에 보게 되면 인증제도를 조금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자, 크게 보게 되면 인증제도는요, 물리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물리적 측면, 관리적 측면이 있어요. 자, 물리적 측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안 제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안 제품이라는 것은 하나 얘가 이제 그 VPN이나 이제 방화벽, VPN이나 방화벽 이런 거 등등이 이런 것 등등이 갖춰야 될 그런 그 기능, 이런 것 등등이 여기 해당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TCSec, 그 다음에 ITSec, 그 다음에 CC예요. TCSec은 미국, 그 다음에 ITSec은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른 전 세계가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CC입니다. CC, 이런 것이 보안 제품. 왜 이런 게 또 필요하냐면요. VPN, 방화벽이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것 등등이 일단 있어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 뭐 유럽 쪽에 뭔가 제품을 수출한다고 일단 가정해보죠. 그러면, 미국에서 뭔가 평가했던 것이 유럽 가서 다시 평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표준 제도, 이런 것 등등을 서로 뭐 이제 협약을 해서 서로 이제 어디에서 인증받은 것을 상대국 가서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증을 뭐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측면 때문에 이런 제품을 할 때 평가할 때 인증 이런 것이 일단 사용되는데 실질적으로는 TCSec, ITSec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부 다 흡수가 됐어요. 그 현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제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은 또 나와요. 시험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런 것 등등이에요. 자, 그에 비해 관리적 측면은 제품인 반면에 이 관리적 측면은 회사의 그 어떤 보안 관리예요. 회사의 어떤 보안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측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S779가 나와요. BS779는 브리티시 스탠다드에서 영국 쪽, 영국 그래서 779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트 1, 파트 2가 있어요. 자, 파트 1은 이것이 ISO 17799를 통해서 7799를 통해서 이것이 ISO 27002로 바뀝니다. 자, 그에 반해 파트 2는 이 부분이 ISO 27001로 이것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보안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 27001에 명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7002는 이런 실행 지침이에요. 실행 지침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ISO 27000 시리즈가 있어요. 27000, 27000, 0, 27000, 근데 27000,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IT 거버넌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ISO 27014가 있습니다. 이거는 IT 거버넌스 관련된 거예요. 거버넌스 같은 거, 관련된 것이 27014에 있어요. 이거는 그냥 디테일하게까지 일단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러이러한 인증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또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ISMS-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예요, 국내.
자, 이런 인증제도가 있어요. 인증제도.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기업이 어떤 그 보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 관련된 내용 중에는 이 보안 관리가 잘 하려면은 한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리, 기술, 물리가 잘 이루어져야 보안 관리가 통째로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보안 관리가 간단히 보면 회사의 보안 관리죠. 보안 관리가 제대로 회사의 보안 관리의 인증 이런 부분과 관련됐어요. 그 중에는 관리, 물리, 기술이 다 필요합니다. 관리, 물리, 기술. 관리라는 건 하나가 이런 거예요. 기업의 CEO가 이 보안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런 인증제도 할 때가 뭐예요? 감점이 되는 거죠. 따를 수가 없어요. 물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가 뭐 테러나 그런 위협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건립했다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자물쇠도 없이 그냥 항상 열려 있어. 그다음에 외부 사람이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쑥 들어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출입 통제 절차도 별로 없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다음에 암호화 조치 같은 것도 잘 안 됐어요. 이건 기술적인 거예요. 이런 게 다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런 걸 다 평가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이 ISMS-P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것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ISMS-P 같은 경우는 과거에 ISMS, 그 다음에 PIMS, PIPA 막 이런 인증제도가 좀 약간은 나쁘게 하면 남발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세계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걸 통합시켜라. 그래서 결국에 나온 것은 ISMS-P까지 하면은 물론 이제 ISMS가 있고 그다음에 이 그 P까지 하면은 개인정보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개인정보까지는 필요 없다. 요거만 하겠다.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것까지 하면 전부 다가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인증제의 어떤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고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관리적 측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BS779가 스타트가 돼서 27000 시리즈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27000 이런 보안 요구사항, 이러이런 보안 요구사항을 맞게 이제 실제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실행 지침에 맞게 한 것이 27002예요. 그 다음에 3, 4, 5 이런 게 쭉 있는데 그것이 27000 시리즈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거. IT 거버넌스가 27014다. 국내에는 ISMS-P 이런 게 있다. 자, 그 정도만 봐보시고 이제 인증제도 컨트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C색은 어디? 미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IT색은 유럽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 자, 이거는 숫자로 보면 ISIC 15408. 이 숫자로도 또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15408.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일단 그 세 개의 표준. 자, 그들의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등급을 7등급으로 나눠요. 7등급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D에서부터해서 뭐 A까지 간다든지 또는 E0에서부터 E6까지 이렇게 가고 또는 E1, 1에서부터 7. 그래서 주로 7등급으로 일단 구분한다. 5등급이라면 일단 틀려요. 7개를 일단 나눈다. 유럽의 국가 문제를 한번 보시면 유럽 국가들이 제한된 것으로서 자국의 어떤 정보 시스템 평가의 그 제도는 뭐다? TC색이 아니라 뭐다? IT색.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법규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자, 마지막에 일단 법규인데요. 법규는 자, 지금 여기서 법규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법규의 어떤 공부 방법, 그다음에 그 스타트되는 그 부분만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시려면 전체 습의 일단 다 보여야 돼요. 이제 이 법규 내용이 봐보면 정말 방대해요. 방대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law.go.kr 법제처 사이트를 딱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law.go.kr을 법제처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최신 법률이 다운로드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법의 어떤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찌 보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의 날짜가 일단 정해지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예를 들어서 시험 날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일이 있어요. 자, 시험 날짜가 시행일 전이다. 그러면 이 시행일 전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행일 이후에 시험 날짜가 이 뒤에 있어요. 시험 날짜가. 이거 시행일이 이제 한 9월 달인데 시험 날짜가 10월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 이 법을 일단 공부하셔야 되죠. 기준이 시행일하고 어떤 거? 시험 날짜하고 이걸 비교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법은 객관식 시험은 가급적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법은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 이상 돼요. 해설서 같은 것까지 하면 1000페이지 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또 시험에 주관식으로 조금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거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좀 약간 암기할 필요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습의 좀 보여야 돼요. 전체 습의 보여서 내가 이 법 개별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 시험에 나왔을 때 과연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일반법 말고도 상당히 어려운 법까지 좀 공부해봤거든요. 공학도가 법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간단히 민법이라든지 헌법 이런 거 공부해보면 이제 법을 교묘하게 좀 바꿔놔요. 법의 어떤 그런 연원 이런 것 등등이 있어갖고 이제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법을 한번 공부해 놔보면은 어떤 틀만 잡혀보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의 법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나열식이에요. 간단하게. 상당히 교묘하게 꽈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 법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 주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일단 봐보면 법이 빨리빨리 좀 읽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추려가시면 돼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할 때 한 5, 60%를 이 시간에 하래요. 이 법을. 실제 시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법 하나를 해놓고 보면은 법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는 게 큰 틀에 다 잡혀요. 나머지 법이 그냥 쉽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주체 중에는 행정안전부예요. 총괄 부서죠. 그래서 이제 각종 보호 지침 같은 걸 일단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 부서인데 우리가 law.go.kr에 다운로드 아래 한글로 딱 다운로드 해보면 그 위에 전화번호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요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개인정보위원회 쪽으로 좀 이 부분에 조금 바뀌어져 있는 게 좀 있어요. 여기다 보면 20명에서 30명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도 이전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죠. 책도 과거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30명으로. 자, 참고적으로 이것이 과거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것이 정부도 망법에 돼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던 것을 한쪽으로 통합시켰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쪽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정보 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습니다. 이 정보 주체는 이쪽에서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 쪽으로 이렇게 네가 정보를 수집해라.
수집해라. 그랬을 때 수집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정부 주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동의를 받아서 수집했으면 이 정부 주체가 갖는 권리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그 다음에 처리 정지. 이런 걸 누가? 정부 주체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개인정보 생명 주기 전체적인 것을 일단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수집 및 이용,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특히 이제 그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할 때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개인정보 제공할 때 정부 주체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팔려 넘어갔어. 그러면 이건 큰 문제겠죠.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인데, 아무튼 제3자 제공할 때는 누구의 동의?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물론 수집할 때도 동의 받아야 되고, 제3자한테 동의할 때도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기, 그 다음에 그 민감 정보, 그 다음에 고유 식별 정보, 이런,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유출이 발생했으면 이것도 정부 주체에 알려줘야 되죠. 이런 것이 진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역할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개인정보 영향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추가로 보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합니다. 파일 등록.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파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행정처분 파일 같은 거, 이런 거 등록은 이런, 개인정보 위원회, 이런 데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해놓고 내가 이런 파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만 해당돼요. 공공기관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분쟁이 발생하면요,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이 개인정보위원회가 거의 지금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9명. 그래서 각종 정책에 대한 어떤 심의 의결을 한다. 이것이 거의 이쪽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그 행안부의 이 어떤 부속기관, 처음에는 이것이 대통령 소속에 있던 것이 국무총리 속으로 일단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약간 전문성을 일단 하게 놔뒀고, 분쟁조정위원회는요, 20명에 30명으로 바뀌었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분쟁조정부를 5명다리를 일단 서버로 조정부 같은 걸 일단 설치해서, 또 업무를 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각각의 역할에, 그러니까 일단 주어가 딱딱 뭔가 머릿속에 잡혀야 내용이 빨리빨리 읽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주로 뭐 악역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착한 역할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연상해 보시면, 이 각각의 역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개인정보나 기타 법률이 좀 빨리빨리 뭔가 캐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인데, 이거는 많이 좀 슬림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하고 이제 그 과학기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인데,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빠졌어요. 어디로 갔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 정보 주체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용자, 그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자, 그다음에 이제 뭐 수집 이용, 이 정보통신 뭔가 보내려면 이런 역할이 조금 필요한데, 이때 나오는 것이 또 뭐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있어요. 정보통신 망에 관련된 거예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통신망이 각종 뭐 해킹 공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망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유해 뭐 동영상, 뭐 이제 아동 동영상 착취물 이런 거 등등, 성적 착취 이런 거 등등 유포되면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통제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유포되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까지 막 처벌을 받고 그러죠. 이런 거 등등의 이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일단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기사가 나와요. 기사는 이런 ISMS-P 이런 인증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침해 사고 대응을 하는 거야. 침해 사고 대응. 그래서 키사가 인터넷 진흥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에요. 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은 특히 주체별로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법률의 내용은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근데 주체를 많이 바꿔서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국가정보원은 이 정보통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는 이런 것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한 400개 이상 있어요. 각 기관마다 이제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 무슨 제어 시스템 같은 거, 만약에 이런 것이 공격이 받았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큰 어떤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 시설은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랬을 때 이 과학기부는 이 밑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관리기관이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관계중앙행정기관, 약간 이쪽에 갑과 을의 관계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기관은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보호대책을 수립해요. 대책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적 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침해 사고 발생하면 이 사고를 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일단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호대책이 아니라 보호계획 같은 걸 수립합니다. 보호조치 명령 같은 것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을 보게 되면 갑은 뭐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이쪽은 뭐뭐를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보통 우리가 법률 용어로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야. 안 하면 벌금이라든지 뭔가 처벌이 따르는 거야. 약간 이제 어쩌면 법이 을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단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이들 사이의 관계는 과기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에 약간 훈수되는 거야. 그래서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호대책 누구? 수립은 이쪽에서 했죠. 이것이 잘 이행되는 것이 항상 감시하는 거야. 물론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도 보겠지만, 아무튼 이것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되고 있으면 관계중앙행정기관한테 이걸 얘기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설을 권고해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지정을 권고하면 지정을 누가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이것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그들의 이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도 여기도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의 25명. 그 다음에 위원회는 정책 조정, 제도 개선할 때 이런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유 분석센터, 일명 이거를 ISR, 인포메이션 쉐어링 애널리시스 센터. 그래서 정보공유 분석센터. 그래서 취약점 및 침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침해 사고 같은 분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ISR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하는 역할 꼭 챙겨주셔야 돼요. 특히 이 기관이 하는 역할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중요하다. 머릿속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을 계속 보셔야 돼요.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정보통신 기반 보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소관 분야에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업무 중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업무의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도, 그 다음에 국가안전 분야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것을 고려사항입니다. 고려해서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임의 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시험이 법률 용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할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런 것이 출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규 문제도 이제 그 약간 교묘하게 꽈르는 그 순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A집합에 있는 거 B집합에 있는 거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을 살짝 바꿔놓고, 이런 게 일단 초보적 단계의 어떤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막 정말 어렵게 바꿔놓으면, 교묘하게 바꿔놓는 것은 막 법의 연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문제 안 나와요.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 제가 짚어드리는 거 위주를 일단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호 계획은 누가 한다겠죠? 이 관계 중에 행정기관이 하고 있어요. 이 보호 계획에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그다음에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 대책, 이에 대해서는 필요사항 이런 것 등을 포함시켜서 보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 기반 보호위원회는 시설에 대해서 보호 지침을 제정하고 해당 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거 누가 한다겠죠? 정보통신 보호위원회가 아니라 얘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이에요. 중앙 행정기관이 이런 보호 지침을 제정하고 일단 권고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렇게 봤었죠. 그죠? 이런 것을,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보호 지침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용어예요. 국가안전보장. 이러이런 거와 업무 관련돼서 저원자적 제어, 관리 시대, 이런 망을 우리가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고 용어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이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관리 및 법규까지 일단 정리했는데요. 제가 이제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지금 한 8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뭐, 많다고 보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적다 보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안 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물론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이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보통 강의가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디테일하게 좀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것이 어찌 보면 토대가 되니까 이제 공부하시다가 조금 지루하다, 지하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간단하게도 뭔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리하시고요. 본 강의에서는 이런 걸 이제 추가로 이제 교재 중심으로 좀 정리를 많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본 강의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전부 다 다루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걸 또 토대로 해서 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공부하다가도 조금 전체 습이 조금 때로는 안 보인다. 그러면 가끔 이거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